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세계를 위한 기회라며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보상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비건 미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가 평양에서 이틀째 실무 협상을 이어갑니다.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비핵화와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응 조치를 놓고 신경전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날 열린 것과 관련해서 내일 오후 회의를 열어 연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곧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경찰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하고 오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조 전 코치는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3년간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 선수가 제출한 메모와 문자 내역 등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직원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지인을 시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오는 9일 발인일 이후에는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에서 노제가 열리고 낮에는 광화문에서 영결식이 진행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2월 7일 목요일 뉴스앤뉴스 시작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연휴 이후 처음으로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요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곧 만날 예정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잠시 뒤에 국회에서 만납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포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미세먼지 대책, 택시 카풀 대책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할 일은 정쟁이 아니고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라면서 야당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관련 특검 도입과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하기가 아니라 민생과 국회 구하기라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의혹에 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1월 임시국회를 무시한 여당과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는 제1야당이 설 민심을 등지고 말았다며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경수 지사 재판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는 11일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가 6박 7일 일정으로 함께 방미에 나서면서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하더라도 방미 일정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뒤에 여야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악재에 시달렸던 민주당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으론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서 야당도 평화의 길을 여는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회담 일정이 겹치는 게 효과를 감쇄하려는 수책이라는 홍준표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당내 지지도를 의식해 시간을 벌기 위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논의하기 어렵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여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핵폐기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합의하고 경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당내에서 같은 날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내일 연기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미룰 수 있는지 장소와 일정 등 실무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오후 회의에서 당권 후보들의 의견까지 모아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제1야당은 공당으로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이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새 지도부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석기 사무부총장은 중앙선관위와의 협조 문제와 장소대관, TV토론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내일까지는 무조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두 번째 국가로 베트남이 낙점됐습니다. 네, 여러 후보 도시 가운데 다낭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상과 달리 개최 도시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낭 현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네, 베트남 다낭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기대가 컸을 텐데요. 다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발표는 미뤄졌지만 기대는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희 취재진이 이곳 다낭에 도착해서 현지인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사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로 이곳 다낭이 최종 낙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원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지만 북미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김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다낭시 북쪽에 있는 똑광 지역으로 유력 회담장으로 꼽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호텔 주변의 경비는 매우 삼엄합니다. 제 오른쪽 뒤로 보이는 이 출입문이 호텔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인데요. 보시다시피 경비원들이 일일이 출입을 확인하면서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장을 시도해봤지만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현장 예약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왜 개최 도시는 발표가 안 된 걸까요? 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과 미국이 선호하는 도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이곳 다낭을 원하지만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두 나라 간 이견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호 문제가 거론됩니다. 세계적인 경찰력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외국 관광객이 많은 이곳 다낭은 상대적으로 경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이 미중 정상 간의 만남도 이 비슷한 시기에 다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무역 전쟁을 다룰 미중 간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장소는 나오지 않았고요. 시기만 2월 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중 간 정상회담도 이곳 다낭에서 열릴 수 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북중 정상과 각각 잇따라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다소 어색하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한반도를 공동 이슈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류해서 남북미중 정상이 함께 만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구도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때 이념 대립으로 전쟁까지 겪었던 베트남의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접고 화해와 번영의 길을 걷고 있는 베트남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무대로 제격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현재 미국과 북한 양국은 평양에서 막판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을 카드가 어떤 것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 두 번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2차 북미 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정세현 전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날짜는 27, 28일 1박 2일로 정해졌고요. 장소는 예. 베트남. 그런데 지금 다낭인지 하노이인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앞서 이제 취재기자 저희가 연결해봤는데 아직 못 정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졌는데 발표가 안 된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협상 카드인 것 같아요, 북한한테는. 협상 카드인 것 같다.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다낭을 선호하면은 결국은 그쪽으로 들어주더라도 그 대신 하노이를 포기하는 대가는 또 다른 데서 받아내려고 그러겠죠. 아, 최대한 그거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잘해요. 아, 그런 걸 잘한다, 북한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심은 평양으로 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어제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평양으로 간 트럼프 이 부분. 대통령의 뭐 의중이 실린 행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예. 지난번 판문점에서 출퇴근 회담을 했죠. 한 너댓 번. 예. 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출퇴근 회담을 했는데 그게 좀 답답했죠. 그래서 싱가포르까지 가서도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만나기 전에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놔라. 그러려면은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김혁철 뭐 참사죠. 요즘 저 국무위원회 참사로 아마 직함을 달고 나올 텐데 네. 김혁철과 만나는 것이 답답하니까 예. 차라리 평양으로 들어가라. 아. 그래서 들어가서- 여차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만나서 뭔가 답을 들어와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예. 아무튼 평양에 있으면 네.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판단이라고 할까 의지가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죠. 예, 답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아마 미국이 갔을 것이다. 그런데 장소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번엔 좀 자존심을 안 부렸네요. 장소? 네, 지금 평양으로 들어갔잖아요, 직접. 아, 그거야? 예. 그거야 뭐 상대방을 꼭 판문점 불러내야만 미국의 그 자존심이 쓰는 건 아니고 예. 아니 꽁을 잡아야 매지. 그러려면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올려놨어요. 예, 그렇죠. 지금 호랑이 굴로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네, 들어갔죠. 예. 그런데 비건 대표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장소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뭔가 협상에 진전이 있다, 자신이 있다 이런 시그널일까요? 아니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일까요? 아니 뭐 자신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은 물밑 접촉이 꾸준히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뭐 연말부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전제 조건이나 전제나 대가 없이 뭐 재개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꾸준히 물밑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 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게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좀 우리한테까지는 일일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물밑 접촉을 꾸준히 해왔다는 얘기고 그 1월 7일 날 친서를 받은 뒤에 1월 18일인지 김영철 위원장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또 친서를 들려 보내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장소는 지금 공개를 안 했지만 예. 마지막 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지만 트럼프로서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물밑 접촉에서 뭔가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데 대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뭔가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뭐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을 내용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비건 대표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폐기 플러스 알파를 지난해 10월에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어디까지 좀 비핵화 관련해서 나갈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스티븐 비건 대표가 그 31일 날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 알파까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상당한 정도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을 거예요. 조치가 있다면 내가 그보다도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해야 될 그 조치,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비건은 얘기를 않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호기 있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켜라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 반드시 조건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이번에 미국이 들고 간 보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상응 조치가.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그렇게 큰 걸 내놓는데 공짜로 됩니까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플러스 알파 얘기까지 이렇게 했고 북한도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그냥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인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 비건 대표가 연락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또 뭐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 뭐 이런 얘기를 저 줄줄이 나열을 했는데 핵심은 경제 제재 완화의 포기예요. 핵심은 경제 제재. 제재 완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완전 해제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된다는 얘기를 한두 번만 한 게 아니어서 설사 뭐 1%를 남겨놓고 99%를 풀지라도 그것은 제재라는 완전 해제라고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의 폭이 그래도 전체 뭐 100% 중에서 한 20-30% 이번에 됐다.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이 미국이 바라는 것을 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보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보따리가 얼마나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 그 기존에 나왔던 뭐 종전 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 이외에 플러스 미국도 알파가 있다면은 경제 제재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보상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약속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 경제 제재 관련해서 아까 20-30% 정도 이제 진전이 있으면 잘 된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경제 제재를 미국 쪽에서 들고 나올까요? 완화를. 일단 뭐 금강산 관광링 재개 그다음에 개성공단 재개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완화로 그걸로 뭐 허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좀 나오면 북한으로서는 뭐 만족이라 해라 뭐 불만은 없을 거고. 플러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송유, 원유, 원유의 양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거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니죠. 이 정도 상응 조치면 북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나 뭐 북한이 말 잘 들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말 잘 들으면 이거 다 너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줄 수 있는 조건을 북한 미국이 그걸 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를 해놨거든 사실은 큰 걸 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비건하고 김혁철하고 지금 그 평양에서 지금 시간 한참 밀고 당기기 하거든요. 점심 먹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평양에서의 밀당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27일, 28일 즈음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무역 관련입니다만 열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북한이 신년사에서 다자 협상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 관련해서 중국까지 참여하는 사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 가능성이 좀 높아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시간적으로는 미중이 거기서 또 이어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대통령만 날아가면은 사자가 다 모이는 그 결과가 되죠. 근데 그렇죠. 그 종전선언이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예. 이제부터 이제 전쟁을 끝낸다 하는 내용일 때, 그 정도면 되니까. 근데 예. 그게 그래도 65년, 66년이 된 그 정전 협정을 이제 바로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선언을 하는데 그거 그렇게 20일도 안 돼 가지고 막 부랴부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국가적 대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큰 사건인데 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 그건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쉽게 생각하던데 예. 저는 그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까지 가서 사자가 참여하는 어떤 종전선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다 예. 그 외교 문제고 국제정치 문제인데 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절차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시진핑 형,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미중 간에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글쎄 무역 문제 가지고 밀고 당기는 미중이 그런 얘기를 부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건 예. 모르겠어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요즘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네. 되면 좋죠. 근데 네. 좋은 일이라고서 반드시 일어나는 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예. 네. 근데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경험상 보면 이제 수년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수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바로 제재 완화의 폭과 관련해서 예. 미국이 시원시원하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네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회담을 늦추고라도 압박을 가하려고 올 거예요. 예. 결국 사실 트럼프가 저렇게 국정연설에서까지 큰 수를 쳐놨기 때문에 네. 트럼프도 어떤 점에서는 27, 8일을 그 회담을 못하면 조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좀 수 있죠.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거를 가지고 압박을 할 겁니다. 아. 북한은. 그것도 카드예요, 북한한테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우리로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그 이후 어느쯤에 답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가 북한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리면 네. 그러면 그 남북 정상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늦출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북쪽에서 생각할 때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경제 분야 부문에 있어서의 교류 협력, 특히 남쪽 기업의 대북 진출 이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희망적 표현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정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나 어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게 가장 그럼요. 관건이겠군요. 제재 완화가 미국이 어느 정도로 내놓을지. 네, 그러니까 군사 문제는 지난번에 9월 19일인가 9월 19일 날 국방장관 간에 군사 부문 합의서로 해서 지금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예. 근데 그때 그 북쪽에서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이 대기업의 북한 진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는 그런 좀 험한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기업의 북한 진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제재 완화 이게 희망이 있으면 그러면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못을 박으려고 그러겠죠. 예. 장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 북한에서 이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사실 안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대북 그 제재 완화 조치도 그렇고요. 전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 걸 보면 주고받기 행동 대 행동으로 조금 약간 움직이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거는 예. 그 잘 보셨어요. 근데 네. 조금 동시 행동 대 행동을 움직이는 그런 그 모양새는 지금 비춰지는데 예. 문제는 북한한테는 주먹 같은 크기의 양보를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손가락 한두 개 정도의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 식의 행동 대 행동은 북한으로서는 마음에 안 들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협상을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미국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변할 예. 수밖에 없어서 그 행동 대 행동 그 모드로 들어간 건 좋아요. 근데 예. 그 행동 대 행동에 미국 측의 행동이 보따리가 작으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갈 거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해 미국하고 북한의 시정연설, 신년연설 보면 뭐 핵버튼, 잔악한 독재 정권 이런 말들이 이제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불과 1년 전인데 정말 이렇게 지금 진전된 2차 정상회담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좀 상전벽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상전벽해예요. 맞아요. 예. 어쨌든 뭐 이번 2차 정상회담 잘 열리고 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전 예, 장관님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저희 자주 전화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93년부터 했던 분 아니에요? 네. 아니 YTN 초창기부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젠 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아, 고맙습니다. 저 말씀하신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습 폭행으로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조재범 전 코치가 오늘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50일 넘게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조 전 코치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여럿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이부입니다. 자, 먼저 이 성폭행과 관련해서 조 전 코치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입니다. 조 전 코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7곳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가 핵심입니다. 범행 시작으로 특정된 시점이 심석희 선수의 고등학생 때인 만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심 선수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50여일 동안 수사 끝에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자, 경찰이 수사 결과 그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보름 만에 조 전 코치가 살았던 집과 차, 그리고 당시 구속 상태로 머물던 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디지털 감식한 결과 심 선수와 나눈 성폭행 관련 대화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한 심 선수의 메모장을 이와 대조한 것이 경찰의 심증을 굳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다른 쇼트트랙 선수 등 참고인 9명을 조사한 결과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수원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코치는 변호사 이태하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 범행으로 특정된 시기가 4년 전이고 지목된 범행 장소가 밀폐된 곳인 만큼 경찰은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 선수의 메모에 조 전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가 적혔고 이는 빙상연맹 경기 일정표의 동선과 겹치는 등 여러 정황에 조 전 코치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조 전 코치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앞서 심 선수 등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2심 선고 때는 더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변명하지만 폭행한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성폭행 혐의도 재판에 넘겨지면 선고 결과에 따라 상습폭행 선고 결과와 합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서 다음해 1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A씨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면서 아내의 형부를 살인 청부했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2천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청부했고 B씨는 다시 C씨에게 같은 내용을 주문했지만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 준비를 도운 아내의 형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살인 청부 의뢰를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양 회장은 기부금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민소는 고인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며 일반 시민들도 조문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일 발인 이후에는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에서 노제가 열리고 낮 12시 광화문에서 연결식도 진행됩니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의 마석 모란공원입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이나 후배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방조범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22살 강모 씨와 운전을 시킨 26살 홍모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1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인천 부평동의 술집에서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까지 20km 정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홍 씨는 네가 술에 덜 취했으니 운전을 하라면서 후배인 강 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주며 운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보험사 지점장의 후배 직원에게 자기 차로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시켰다가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금융사가 우리 국민에게 강매한 전쟁자금 채권과 각종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돌려달라는 소송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지급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금융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는데 보험에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만약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에 소멸시효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이 소송을 제기한 우리 국민 측의 주장인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행이 발행한 전시 저축 채권입니다. 발행 시기는 일본 연호로 쇼와 18년 12월, 우리 기준으로는 1943년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던 때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 채권과 각종 보험을 우리 국민에게 팔거나 가입시켰습니다. 부산에 사는 80살 안철호 씨는 아버지가 강제로 사야만 했던 이 채권과 뜯기다시피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금융사들은 합병과 개편을 거쳐 지금은 일본의 대형 금융사이자 우정 업무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나라의 국민들의 돈을 착취해 갔으면은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사죄를 못할 망정 그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안 씨는 채권과 보험 증서 등을 증거로 일본 측을 상대로 현재 가치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채권 매입과 보험 계약 자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돈을 지급해야 할 시기, 즉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금융사의 주장만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또 보험을 판매한 조선총독부 최신국이 현재 일본 우정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안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만 했다는 실존 인물의 증언이 최근에 나오면서 안 씨의 주장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철도회사에서 근무했던 103살 노인이 보험 가입 때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나선 겁니다. 안 들으면은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쓰지 않아요. 막 때리든지 모가지를 자르든지.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통치로 채권과 보험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안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누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자본 축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판 채권, 보험에 대한 그런 계약 의무자로서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안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금융사들은 김앤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3대 로펌을 선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탈당한 우리 국민이 일본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엉터리로 만들어서 오히려 재벌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는데요. 갑자기 관련 규정이 뒤바뀌는 과정에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룹의 비상장사를 싼 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가 내의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 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입법 예고안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내부 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회사가 아닌 유통물류회사,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습니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품이란 단어는 어떻게 추가됐을까?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게 뭐죠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고치다 보면요. 이거 상품 만들었네 그러면 제품도 넣어야지 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상품 제품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정도 범위였는데 이런 정도 범위까지 확대했다.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당시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기획재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기재부를 찾아가 상품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이런 요구는 얼마 안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도 정작 담당 부처의 허술한 규제 설계 탓으로 재벌가 편법 증여에 되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숨죽인 모습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한 일부 단지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입지가 좋으면서도 규제를 비켜간 곳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1년 811가구 규모로 인천 구평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9대1, 평균 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후불제 등 다양한 조건이 예비 청약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단지는 이제 정부 규제 정책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이고 또 그동안의 부평구 내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올해 광주와 대구에서 분양한 일부 단지들은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보면 대전은 1년 전보다 7배, 경기도 부천은 2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뒤에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고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도 60%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규제를 비껴간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비규제 지역 사이에서도 차이는 큽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와 인천 중구에서 분양한 일부 단지는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지만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구도심처럼 좀 입지여건이 뛰어난 지역은 청약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반면에 신도시라든지 혹은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수요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의 돈줄이 막혀 있는 데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상승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분양시장에선 비규제 지역 아파트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전제로 미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성장세가 실제로 둔화하고 그 파급이 미국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연준의 다음 조치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큰 위협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라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약해졌고 유럽의 지표도 예상보다 나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필이면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27일 또 28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한국당에서는 지금 27일 전당대회 날짜를 연기해야 하나 마나 고민입니다. 전대 장소도 다 결정된 마당에 연기도 쉽지 않겠지만 흥행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당권 주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잠시 뒤 정치권이 읽은 설 민심에 더해서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